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월요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안정세를 찾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둘러싼 논란과 쌍특검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천 헌금 의혹으로 떠들썩하죠.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2부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코너에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1억 공천 뇌물 소식들, 얼마를 줬다 안 줬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 웬 특검은 이렇게 많은지 이런 뉴스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런 공방들 지켜보시느라 요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받는 문자는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필요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거 말고요. 꽁꽁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열어준 여러분만의 맞는 키는 뭔가요? 말다툼한 뒤에 슬쩍 건넨 아내의 최애 디저트 한 접시일 수도 있겠고, 또 서먹한 직장 상사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둔 비타민 음료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빠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은 손편지 한 통까지 여러분께서 직접 준비했던 달콤한 정성도 좋고요. 살면서 한 번쯤 받아봤던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 순간들을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 따로 있죠.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오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여전히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숨이 안 차나 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분위기 바꾸면서 다시 또 장중 최고 기록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4,900선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887.85라고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12거래일 동안 9일 하루를 빼놓고 매거래일 장중 사상 최고가 기록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야. 오늘은 로봇주가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외신들의 극찬 받으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15%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시총 90조 원 돌파했고요. 시총순위 3위에도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과 SMR 양쪽 영역 모두에서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데다 최근 김용봉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신설을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원전 건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도주 찾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상장사들도 신고가 써내려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례 없는 불장 속에서 상장 주식 10개 종목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들어서 모두 120개 육박한 종목이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네, 맏형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고도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이 증권주들 줄줄이 신고가 목록에 이름 올렸고요. 또 앞서 짚어본 이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현대차와 그룹주들 연일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와 같은 트럼프 리스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도 신고가 행진에 올라탔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4,800선 벽마저 뚫고 5,000피시대 바짝 다가선 코스피를 두고 이르면 이달 안에 5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 증권주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뒤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관세 왕을 자초한 트럼프 리스크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우려 같은 방지턱 예의주시해야겠고요. 단기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주도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주식 부자가 나왔다고요? 네, 서연의 주인공은 제약 바이오 기업 에임드바이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남도현 최고기술 책임자인데요. 지난 16일 종가 기준 평가액이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바이오 업종 강세 속에서 IPO를 통해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유독 많았는데 신규 상장 기업 중 주식 재산이 100억 원을 넘긴 개인 주주도 119명에 달했고요. 1,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19명이나 된 데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80년대생에서 90년대생이 젊은 주주들이 대거 신흥부자 대열에 합류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관세 카드 들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아군도 적군도 없는 관세 폭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말 사이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잔뜩 노려보는 사진과 함께 관세왕, 미스터 관세라는 문구를 적은 게시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린란드와 반도체를 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섰습니다. 먼저 그린란드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동맹이고 뭐고 없습니다. 병합에 반대하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 예고하고 나섰는데 예,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 나라를 콕 집어서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관세를 부담하든지 물러서든지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10%, 오는 6월부터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는 해당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된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그린란드를 꼭 손에 넣겠다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하도 뭐 10%, 25%, 뭐 20%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더 이상 놀라운 숫자도 크게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데 유럽은 어떻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유럽도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 보복 수단인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까지 공식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조치는 제3국을 상대로 관세부터 투자, 금융, 지식재산권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데 트럼프의 목리에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든 모습이고요. 여기 EU 내부에서는 우리 돈 1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보복 관세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유럽의회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협정 승인 보류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세계 경제가 살아는 파위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임 캐스터가 찜찜한 소식이라고 네.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혹시나 했는데 설마가 역시나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새 현실이 됐는데요. 1단계 관세 이어서 확대 적용을 예고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이 주말 새 관세율 100%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00%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100%의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뿐이다 말하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뭐 저 실제로 때리지만 않았지. 이거는 너무 네. 무서운 협박 아닙니까? 협박 아닌 협박이죠. 네. 네. 작년 11월에 근데 관세 협정 타결된 거 아니었어요? 네, 이게 조금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게요. 당시 협상에서 반도체는 이 관세를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고요. 최애국 대우 조항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만과 체결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명시한 만큼 최애국 규정에 담긴 협상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기 때문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대만 사례가 일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뭐 매력적인 걸 내줬습니까? 가장 매력적인 이 TSMC를 시장에 내놨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를 안방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네. 반대급부로 현지 공장 투자를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고요. 공장 개수로 따지면 최소 5개를 더 짓고 금액으로 따지면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 100%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미 상무부의 한국에도 이 대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가별로 합의가 거론되면서 당초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할 때만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맘 놓고 있던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다시 또 복잡하게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나 이 숫자도 숫자지만 이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이 메모리 HBM 공장까지도 미국으로 들여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앞서 이 100% 관세를 언급한 장소도 삼성과 SK의 메모리 시장 3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의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 청와대는 앞서 합의한 이 최국대 원칙에 따라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존의 투자 성과를 최대한 인정받는 게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역내 투자를 더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이미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포함된 이 설비 생산 능력도 무관세 물량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한편에서는 최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자세로 협상이 임할 필요 없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개별 기업별 관세를 다르게 하겠다는 건 전례 없는 조치이기도 하고 미국 역시도 반도체가 절실한 만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서 트럼프는 이 수출용 AI 칩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까지 한 터라 당장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2단계 조치가 언제 또 어떤 상태로 확대돼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또 대출 많이 일으켜서 집 사신 분들 걱정이시겠네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영끌족들 밤잠 못 이루는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하느니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시장 금리가 뛰고 여기에 연동된 대출 금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 찾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현재는 연 7%대에 육박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나 높아졌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KB는 주담대 이 주기 혼합형 금리를 0.15%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고요. 시장 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상승분을 이번 주 속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건데 이미 대출 한도는 6억 원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아지면서 주담대는 뛰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해서 뛰면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규제상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10억 원 넘게 들고 있어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풀어볼 수 있고요. 이것도 큰 문제네요. 예, 이 때문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 같은 젊은 부부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대출이 안 나와도 문제 또 받아도 문제 고민이 참 깊은 요즘입니다. 네. 청약 통장 깨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가운데 이런 청포 세대들의 청약 탈출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 붙는다고 당첨이 되나 차라리 이 돈으로 투자를 하지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난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만 봐도 흐름이 꽤나 뚜렷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한동안 하락했고 청약 통장 금리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굳이 청약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든 데 있고요. 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당첨은 점점 어려워졌죠. 특히 강남처럼 인기 지역은 가점이 높아야 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대신에 기존 주택 시장으로 빠져나간 흐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취업 시장 얘기해 보죠. 요즘 청년 취업 시장 좀 엇갈린 풍경이 보인다고요? 네,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도 그렇고 우스갯소리로 흔히 노비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들 흔히 하곤 하잖아요. 실제로 이 통계상으로도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는 160만 명에 육박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요. 대형 사업체 취업자 증가폭의 약 60%도 청년층이었습니다. 반면에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가장 적을 만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여집니까? 네,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학과 정시 지원자가 1년 새 40% 가까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취업 안전성으로 꼽히고 있는데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사실상 연계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취업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선발 인원도 매년 늘고 있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아져서 일부 학과는 80대 1을 넘길 정도라고 합니다.
합니다. 반면 항상 상위권이던 의대나 치대 같은 의학학 계열 지원자는 크게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진로를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돈 문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 있겠죠. 실제로 월급 차이를 보면 체감이 큰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중소기업의 거의 2배 수준이고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선 첫 직장 선택이 앞으로의 경력을 좌우하다 보니까 차라리 기다리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쉬었음 청년이 많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던데 이게 뭐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주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쉬고 있는 20, 30대가 70만 명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가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현실 일자리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수입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이동성의 격차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만의 맞는 키가 무엇이냐 하고 여쭤봤는데요. 2615님께서 회사 상사 마음 다치게 한 것 같아서 노랑 포스트잇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쬐끄만 크래커 하나 책상 위에 놓아드렸어요. 다음날 상사가 나 크래커 먹었다 하셔서 너무 기뻤다고 하시면서 이런 후배 만나면 참 기분 좋죠. 예. 4754님 두 돌 된 딸내미가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가서 서툰 말로 엄마 미안해 이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뭉클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1634님 33님 이곳은 전북 익산인데요. 눈발이 힘없이 내리고 있네요. 청년 시절 미수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구겨진 10,000원 지폐 한 장을 손에 꼭 쥐어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0389님 오늘 새벽에 파주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주차장에 눈 쓸고 계시길래 추운데 수고하시는 게 감사해서 뜨끈한 묵국을 아침으로 드시라고 경비실에 가져다 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셔서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이고 참 따뜻한 훈훈한 소식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길어졌던 정체는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중령터널 안 1, 2차로에서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돼지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이제 정체가 계양에서 장수 사이로 줄었지만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장수나들목을 빠져나가자마자 문해미로에서 난 8중 추돌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송파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여의도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면과 시장의 본질을 봅니다. 경제 포커스. 네, 새해 들어서도 이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잡힐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고환율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포커스에서 다각도로 짚어보죠. 자, 이 코너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KBS 보도국 경제산업부 팀장님 김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좀 먼저 살펴볼까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달러에 1,474원. 1474원. 지난주 금요일에 1,473원이었는데 1원 정도 올랐으니까 뭐
아주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구두 개입 예. 환율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효과가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일일 천하였습니다. 일일 천하. 하루 반짝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 요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 참 좋은데 원화가 내가 볼 때 너무 약한 것 같아라고 걱정을 해준 겁니다. 네. 대신 이제 말로만 걱정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근데 일단 말로만 걱정했기 때문에 일일 천하에 끝난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재무장관이나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이 남의 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 걱정해 준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출렁했습니다. 그래서 1,475원까지 갔다가 한 1,462원 3원까지 한 12, 3원 정도 빠졌는데 다만 그 효과가 딱 하루 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1,474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도 그 환율이 또 출렁을 수 있다는 것에 예. 놀랍고 특히나 뭐 다른 나라 뭐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미국 재무장관이 저렇게 말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배후에서 이면에서 어떤 좀 달러를 좀 한국에 공급해 준다든지 지금 한국이 달러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달러가 덜 유출되게 뭔가 정책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이제 모았는데 말로만 끝나버리니까 에이 별거 없네 하고 다시 올라와 버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베센트 장관의 그 말은 우리나라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은 뒤에는 뭔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베센트 재무장관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실증적인 팩트가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현지 시간 월요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재무장관이 만나면서 이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근데 같은 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의 재무상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재무상들을 만났는데 최근에 지구에서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가장 약해진 나라 1등, 2등을 꼽아봐라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한국의 원화와 일본 엔화가 거의 같은 비율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했어요. 한국만 콕 집어서 참 원화가 걱정돼요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건 이제 의도적인 걸로 보이고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인데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로는 결국은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대미 투자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원화가 자꾸 약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1달러가 1,300원 하다가 1,400원, 1,400원 하다가 1,500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달러가 점점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한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한데 한국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하면 더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IMF 때 1달러에 한 1,800원, 1,900원까지 봤잖아요. 그게 거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한미 대미 협상을 할 때 어떤 안전장치를 넣었냐면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성이 안정되는 상황 하에서 대미 투자를 한다는 전제를 달았어요. 자, 근데 지금 1달러에 1,500원 뚫어버리고 1,600원까지 가버리면 이제 한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미 투자 약속한 돈 200억 달러 못 보내주겠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대미 협상문에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우리가 좀 야박하게 보자면 자기 나라에 돈을 안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 좀 진정되라라고 이제 개입에 나서준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입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이다 보니까 아직은 진정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럼 구윤천 장관이 그 베센트 장관 만났을 적 지금 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혹시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기자들이 물었는데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해요. 다만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이런 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얼굴이 좀 그런 체면이 좀 칠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기겠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두 개입이 기대만큼 뭐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이거는 또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사실 구두 개입 다음에 하루 이틀 상관이라도 실 개입 혹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길 기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해질 것 같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상황이 그러하니 1년에 200억 달러까지 투자하지 말고 한 180억 달러까지 혹은 150억 달러까지라고 대미 투자금의 수요를 좀 줄여주는 그런 조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도 우리가 금융위기 때 등등 했었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러 우리한테 빌려주는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서 언제든지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할 거라든지 하는 걱정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 통화 스와프라든지 대미 투자금 조정이라는 조치가 혹시 뒤따르나 그런 걸 좀 해주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말로만 끝나버린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 기자가 계속 이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는 우리 외환 보유고는 지금 충분하다면서요? 4,2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충분히 많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보유고하고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 많이 저장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금 환율이 1,400원, 1,500원 된다고 하면 인터넷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제2의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환란, 그다음에 외채, 그다음에 국가 부도. 그러니까 국가에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때 최저로 떨어졌을 때 4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네. 하루를 메울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4,200억 달러, 거의 100배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다만 왜 자꾸 달러가 올라가냐면은 앞으로 점점 달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수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투자하는 거 말고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계속 미국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공장을 지으라고 속칭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면 달러가 또 필요하고요. 또 제일 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활발한 미국 투자입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900억 달러 수출로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왔어요. 그게 더하기 빼기해서 순 투자가 300억 달러예요. 자, 900억 달러를 수출로 벌어왔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 준 게 합쳐서 1,200억 달러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게 1,2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진짜 많이 샀네요. 너무너무나 미장을 미국 증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난 달러 수요를 과연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환 보유고도 헐어 써야 될 텐데 자 그러면 4,200억 달러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매년 100억, 200억씩 깎여 나가면 앞자리가 4, 3, 2로 줄어드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포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엔화 원화 지금 환율 꼴찌를 다투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동반 약세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크죠.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원화는 세계 통화 시장, 세계 외환 시장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세계 10위 국가긴 하지만 쓰임이 사실 원화를 한국 말고 어디서 사실 현실적으로 쓰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당연히 넘버원은 달러고요. 넘버2로 따지는 게 이제 위안화와 엔화인데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랑 원화가 한 묶음으로 묶여서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가 오르기도 하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위안화나 원화나 엔화나 원화나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비싸지면 원화도 비싸진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위안화와 원화가 중국 돈과 한국 돈이 묶여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이랑 한국이 경제적으로 친한 것 같아. 중국이 돈을 많이 벌면 한국도 돈을 많이 벌어. 이런 묶음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벌어지고 있고 한미일 동맹이 강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점점 경제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반도체 투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동반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일본이 총리가 바뀌고 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엔화를 많이 풀면 엔화가 흔해지니까 흔한 건 싸죠. 당연히 엔화가 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만큼 돈을 풀진 않았지만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엔화까지 약해지니까 우리가 엔화에 끌려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원화가 값싸지는 원화가 약해지는 요소만 있지 원화가 다시 비싸질 요소가 당분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내놔요.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거를 팔고 들어오면은 세금을 안 매길 테니 국내로 좀 돌아오십시오. 이런 유인책도 내놓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하는 비중을 좀 당분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조치들을 내놓는데 이건 마치 비유하면 굉장히 고도 비만인데 운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식단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 약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 체질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900억 달러를 벌어왔고 외국인이 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달러에 집어넣어줬는데 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고 나서 미국 주식을 살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미국 주식을 사느냐라고 다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는 똑같아요. 미국 주식은 안심할 수 있다. 꾸준히 오른다. 뭐 1년에 수익률이 1등은 못하더라도 5년, 10년으로 보면 미국만큼 좋은 장이 없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기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플러스 기술적으로 요즘 워낙 미국 주식 사기가 편해졌고요. 앱에서 클릭 한두 번이면 되는 건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가 세계 수익률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탑이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뭔가 불안해. 못 믿겠어. 그것도 반짝하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대주주들이 뭐 소액주주들 등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어떤 증시 수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스스로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출로 보러 와도. 근데 그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장기간 중장기간 시간을 잡고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사람들이 굳이 뭐 불편한 미국 주식을 사요. 우리나라 낮에 거래할 수 있는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문화가 돼야 그런 어떤 흐름이 잡혀야 지금의 달러 부족에 대한 공포가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3254님께서 이제 경제는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상황 볼 때 주식과 환율 둘 다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아주 이상합니다. 의견을 주셨고 아주 이상합니다. 원래 또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고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고 이런 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경향대로라면은 주식시장 부양과 환율 잡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원칙은 뭐냐면 한국 주식이 쭉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달러가 1,400원 하다가 1,300원, 1,200원 이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개인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다만 그런 게 개개인의 선택이 집단적인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는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기존의 공식이 깨지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근본 해법이 됩니까? 미국이 해주기만 하면 뭐 근본까지는 아니겠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요청만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50억 달러,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의 달러가 환율이 튀어오르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쏴주면 다시 달러가 늘어나니까 바로바로 진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한 두세 번 우리가 코로나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2008년 환율이 튈 때마다 미국이 맺어줬는데 다만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맺어줘야 가능한 건데 아직은 미국은 이런 방구도 없고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아마 쉽게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해법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는 게 꼭 부정적이기만 합니까? 수출엔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주가가 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이 워낙 잘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사실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어디가 더 클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감탄사 가운데 오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의 부름에 대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인데요. 이 오냐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해서 나온 동사로 오냐오냐 하다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어리광이나 투정을 다 받아주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아이의 응석을 모두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문에 나왔던 응석이란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른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귀여워해주는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구는 일입니다. 이 표현을 한자어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응석은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응석으로 자란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으로, 버릇없이 제 욕심만 내세우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참고로 버릇없는 사람을 뜻하는 속담으로 호박잎에 청개구리 뛰어오르듯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버릇없이 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귀엽다 귀엽다 해줬더니만 이제는 아주 호박잎에 청개구리 뛰어오르듯 기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눈과 비는 그쳤습니다. 이제는 한파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요. 밤 9시를 기해서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과 광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내일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수도관 동파 사고 등 피해 없도록 한파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에 머물러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가 없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 밤부터는 영남 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내부 고발 보고서 작성자 등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소환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내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도 직접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만의 맞는 키는 무엇인가요? 여쭤봤는데요. 6512님께서 진심을 전할 때 메신저보다 손편지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눈물 자국은 남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지려다 쓴 편지에 지금은 남편이 되었다고. 네. 6015님께서는 제 생일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용돈 모아서 1,000원짜리를 모아 꽃에 싸서 주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너무 예쁘다고 꽃을 좀 더 풍성하게 넣어주셨어요. 꽃값 2만 원에 현금 5천 원이었지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예. 꽃집 사장님의 마음도 아름답고 6학년 우리 또 아이의 마음도 아름답고 예,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9964님 아들이 취업 준비하며 연달아 떨어졌을 때 제가 말했어요. 회사가 보는 눈이 없네. 인재를 왜 떨어뜨려. 아들이 웃더니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다독임보다 편들어주는 한마디가 마음을 먼저 엽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어머님의 한마디는 또 자녀를 더 힘내게 만들죠. 예, 아들 또 곧 좋은 직장에 또 취업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알찬 코너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 5일째인데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이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이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식 3일차인 지난 토요일만 해도 뭐 국회에서 장 대표 이 본관을 살살 걷기도 하면서 비교적 좀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장 대표 이 단식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를 진행했는데 점점 힘이 붙인다, 한계가 온다면서도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장 대표 농성장 앞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거든요. 장 대표 자신의 처지를 이 장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 어제 SNS 통해서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육안으로 보기에도 살은 빠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단식이 5일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슬슬 근손실도 오고 체온도 떨어지고 말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장미에게 본인을 투영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나타나는 좀 감성적인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이 글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혹시 장미가 시들게 되면 또 그때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메시지가 감성적이고 다소 추상적이면서 또 현재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단식 투쟁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단식에 같이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장 대표 옆에서 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간 거는 김 최고위원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기 전에 국민의힘 다른 당 지도부원들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김 최고위원 외에는 단식 동조 의사를 밝힌 위원은 없습니다. 예, 김 최고위원 장 대표 단식 시작할 때부터 사실 함께할 생각이었는데 이 개인 사정 등으로 단식 일정이 조금 미뤄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 SNS 통해서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단식을 옆에서 같이 하게 되면 힘이 되어준다, 응원의 취지도 있지만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단식을 이제 그만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같이 단식하던 사람의 설득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식을 결연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같이 하던 사람이 그때 또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그래서 출구를 같이 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식 파트너란 존재가 단식에 들어갈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동시에 나올 때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일째 단식인데 그렇다면은 출구가 보이는 겁니까? 현재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이 쌍특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일단 오기 전에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통화를 했는데 물밑에서는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이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 협상의 간극, 이 수사의 범위 등을 둔 이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른 시일 내에 타결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 대표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국민의힘이 단식을 멈출 명분을 좀 찾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당장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두고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것 거론하면서 지금 장 대표가 단식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나서주기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최근 임명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 대표 단식장을 좀 찾아와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라도 좀 밝혀주면 장 대표가 이 단식 중단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예. 네, 장 대표가 쌍특검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쌍특검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그런 소재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출구도 쌍특검 자체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종합특검은 본인들이 추진하던 대로 하고 쌍특검에 대해서 응답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풀 수 있는 돌파구는 여론밖에는 없다. 여론의 어떤 압박이 민주당한테 있어야
장동혁 대표도 단식을 명분 있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론에서도 쌍특검 다수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무당층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것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쌍특검 당장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 홍익표 새 정무수석이 와서 이제 좀 다독이면서 영수회담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될까요? 근데 회담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단식을 푸시면서 협상을 시작하자. 쌍특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자 정도는 되어야 풀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야권 일각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논란 탓인데요. 단식 타이밍이 일단 좀 공교롭긴 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소식을 발표한 게 지난주 수요일 한 자정 넘어서인데요. 수요일 하루 동안 이 한동훈 제명 소식이 정치 뉴스를 도배하고 난 뒤에 장 대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권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장 대표가 이 한동훈 제명 역풍을 좀 피하려고 이 시점을 좀 초점을 돌리려고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는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철회라는 이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이다.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장 대표가 이제 단식을 멈추고 당내 이 단계 사태 수습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실효성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다소 퇴색된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쌍특검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도 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명목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당내 문제 때문 아니냐 이런 시선이 이제 장 대표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잘못 맞물려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일단락되는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에서 특별히 따내는 거 없이 단식을 풀게 되면 진짜 당내 문제 때문에 단식을 했던 건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푸는 시점하고 한 전 대표 문제가 처리되는 시점이 맞물릴 건지 아닌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사과했어요. 근데 징계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징계 맞습니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올린 입장문을 보면 SNS에 한 2분 분량의 영상으로 입장을 올렸거든요.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신으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연루돼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단식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이 사과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 등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서 일단 다행이다. 더 이상의 내용은 안 된다면서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최고위 이 징계 의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이 윤리 판결을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과 한마디로 백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 해묵은 감정도 사실 여전합니다. 당장 오늘 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윤리 징계 심의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이 당내 파장 이어질 것이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사과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행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있는 인물로 꼽히는 그런 당내 인사인데 이번에 단식 현장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한동훈 전 대표 사과가 당의 화합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다. 라고 또 긍정평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변수가 있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자력으로 수위 조절해서 제명이 아니라 경고 이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러면은 그냥 재심도 안 열리고 최고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정 없이 이대로 보류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래 오전 10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여야 고성만 주고받다 정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 간사 협의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처럼 일단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지금 파행됐습니다. 재경 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양당 간에 이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를 왜 이따위로 운영하냐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야당은 아들을 둘러싼 이 후보자 이 아들을 둘러싼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꼼수 증여 논란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가족 간 이 자금 거래 내역이나 증여세 납부 현황 같은 이 소명 자료를 이 후보자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미 제기된 논란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피의자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반면 민주당은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한 번도 이 자료가 완벽한 청문회는 없었다. 일단 청문회를 좀 시작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오후에 청문회 열릴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통 예전에도 야당에서는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할 경우에 자료 제출 미진하다고 거세게 항의는 했지만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보이콧을 해버리면 공개석상에서 검증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청문회를 열고 자료 제출 미진을 질타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이기 때문에 자당 소속인 거죠. 그래서 사회권을 국민의힘이 1차적으로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위원장이 이 진행을 거부하게 되면 가장 의원이 많은 정당 쪽에서 또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대로 단독 청문회를 하고 만약에 임명까지 돼버린다 했을 때 이해운 후보자 여러 의혹이 불식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이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을 떠나는 겁니까?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에서 탈당은 하지 않고 나를 제명시켜달라는 겁니다. 예,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짐이 될까 봐 그 부담을 온전히 내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최고위가 나를 제명 결정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징계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조만간 이 최고위 통해서 김 의원의 제명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밝히기로는 의혹을 반박할 자료들이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부담인 거고 또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심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정도만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명은 받아들이겠지만 의원들이 총회에서 이걸 논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으로 국회의원을 한 정당이 제명하려고 하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먼저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었는데 김병기 의원은 자진 탈당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 또 의총은 거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점 이런 것들이 묘하게 또 당의 의원들한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연일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쟁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부터 내일 열릴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공청회까지 그야말로 정치의 시간이자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현재 전국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예정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일단 전체 지도부 같이 참석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뭐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 정도 그리고 대변인 이렇게 네.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남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얼마 전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세 분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다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재구성됐기 때문에 이 이제 새 지도부하고 같이 만찬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뭐 허심탄회한 자리를 갖자 뭐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당청 간에도 좀 그 조율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오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궁금한 걸 아마 여쭐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뭐 하실 얘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당청 간에 뭐 조율해야 될 현안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외교나 국제 정세 상당히 이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부로서의 어떤 스탠스나 대통령이 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 성과 이런 거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예정돼 있던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계획했다가 네. 정회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다시 이제 정회한 것을 다시 속개를 하려면 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건데 이 협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장이 그 네. 국힘 네네네. 국힘 쪽이 위원장이시고 기재위원장이시고 또 본인이 또 의사를 밝혔잖아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안 하겠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 그래서 청문회라는 국민들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일단 열고 나서 얘기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네. 근데 민주당만 단독으로 가게 되면 좀 민주당 측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을 이제 위원장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원래 뭐 법적으로야 우리가 단독으로 이제 간사가 대행해서 다수당 간사가 대행해서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또 강행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텐데요. 보나마나.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정치적 부담이 되고 또 뭐 당의 부담도 당의 부담이지만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이게 수순으로 쭉 가면 우리가 단독 이제 강행해서 열고 끝나고 나서 결국 임명하는 여부를 갖다가 이제 또 어떤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보자의 이제 허물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은 뭐 일일
의혹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이제 이혜훈 후보는 검증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혜훈 후보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네, 뭐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뭐 저도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의혹들보다는 사실 처음에 그 뭐랍니까, 그 어떤 윤어게인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보수 세력과 통합을 우리가 지향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통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면은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일단 어쨌든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해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청문회는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토론을 해야죠.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도 봐야 되는 거고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네네. 일단 그건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약간 그래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자, 야권에서는 이제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검증을 하려면 뭐 철저한 자료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안 내는지 제가 담당 상임위는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자료는 가능하면 협조를 좀 후보자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청문회를 하면은 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하고 나서 논의할 사항이죠. 네. 그래서 뭐 이걸 먼저 여쭤보는 건 좀 성급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그 청문회 위원이라면은 네. 적격 부적격.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윤어게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의혹들이 있는데 저 그중에서 특히 이 청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보자가 확실히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닷새째 단식 투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뭐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 대표인데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본인의 배경이나 이런 선출 배경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윤어게인을 계속하면서 그 지지를 힘입어서 사실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대로라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또 도대체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큰 결심해서 하는 것이니 존중은 하지만 근데 왜 하는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특검을 수행하라. 아니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통일교, 신천지 이런 국민의 혹세무민하고 우리 민생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단순히 정치권의 어떤 결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들이 혹세무민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망친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뿌리를 뽑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신천지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 안 하고 또 다른 뭐 이런 유사한 종교에 대해서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국민이 수긍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단식을 하시던 것이다 보니까 왜 단식하는 건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닌데 약간 양당의 그 세부적인 그렇죠. 아니 우리가 더 여기 넓게 내용이 하자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더 넓게 확실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걸 오려가지고 본인들 원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기 싫다라는, 그래서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싫다라는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 왜 확대하기를 싫어할까요? 신천지는 안 하겠다. 통일교만 그래서 하자.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러면 뭐 캥기는 거 있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찌 단식의 명분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뭔가 안 하고 소극적이고 할 때 더 하자라고 하면서 단식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정치적 위기 혹은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정치적 선택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런데 이것은 좀 명분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더 확대해서 확실히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단식을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빨리 접고 저 아주 대폭 저희가 어쨌든 2개 꼭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전적으로 더 크게 하자 이거니까 빨리 접고 이 특검 빨리 출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명분을 전하기 전에는 단식을 멈출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탈출구가 국힘 쪽에서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떤 뭘 원하는 건지도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쨌든 특검 특히 통일교 특검은 확대해서 확실히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공천 관련 공천 헌금 관련 특검도 그렇고요. 뭐 그거는 이제 특검 관련해서도 그것도 지금 이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또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그냥 있는 것 보는 것도 민주당 측에 좀 부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위로하러 한번 가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이현주 최고위원은 가실 생각이 있어요? 한번 뭐 지금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닷새째인데. 네, 내용을 떠나서 전 내용은 동의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야당의 대표가 고생하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심 이제 새로 임명된 그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왔으면 하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보통 그러면 어쨌든 집권 여당의 정무수석이 그래도 위로차 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이제 사실 제대로 아직 출근도 제대로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임명된 지 내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일부터 아마 홍 수석의 임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번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고민하시겠죠. 네. 네. 국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 스타일상 뭐 그런 것을 배제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을 강조했으니까요. 근데 당장 뭐 지금 단식하시면서 영수회담하자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근데 국힘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툭하면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전혀 안 했으니까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예 만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피차 마찬가지. 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은 자주 보시죠. 네, 영수회담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 처음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야당 지도부하고도 뭐 만났나? 하여튼 그리고 에이펙 할 때도 야당을 많이 초대하고. 근데 이제
네. 둘이서 보자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주자 정도 되시면 그때는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네. 급이 안 맞기 때문에. 네네네. 자, 김병기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제가 좀 맞아야 되니까요. 네. 네. 오전에 저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쨌든 본인이 또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탈당은 아닌. 그건 좀 애매한데요.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들었는데, 네. 그게 탈당 뭐 당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 취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심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동료 의원들한테는 좀 부담을 덜 하게 된 겁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진행하고 본인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소명이 되면 그래서 혐의가 벗겨지면 얼마든지 당에서는 오히려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절차를 본인은 당당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소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병기 의원의 의혹 역시도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것의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어떻든 간에 뭐 개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주장들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것이 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공천원금 문제는 네. 굉장히 심각하다. 그 의혹 자체는요. 밝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또 본인의 위치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당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하고는 별개로. 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네, 엄중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찰 수사가 좀 이게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 보면 그래도 압수수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뭐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라든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경찰에서 좀 새겨들어야 할 거고요.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철저하게 한다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떨고 있다. 네. 김병기 의원의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폰, 뭐 황금폰인지 블랙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사실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뜻밖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봉건적인 지역. 좀 봉건적이고 지역의 일종의 뭐 토호 세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봉건적 정치 세력들이 잔존하고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정치가 잘 개혁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그런 곳에서는 간혹 그런 얘기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교적 항상 정치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정치 개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혁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이 서울에서 이러한 일이 들려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김병기 의원의 사례도 그렇고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럼 당 차원에서도 좀 이런 공천원금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사실은 대책이라기보다 있으면 그냥 정치인은 끝나는 거죠. 정치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네네. 일이 아니 그래서 드러나는 그걸 거잖아요. 뭐 어떻게 예방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임을 굉장히 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의혹만 제기되더라도 일단은 당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다시 이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또 당사자들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중수청, 공소청 이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중수청, 공소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래서 기소 이게 원래는 이제 검찰은 변호사, 판사와 함께 이제 법조 3륜이라고 그래서 법률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우리가 사실관계 확정되고 나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죄명,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건, 범죄 구성 요건을 구성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소할 죄명과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는 또 공소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이제 검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앞에서 법원에서 이런 이제 공소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법률가로서의 검찰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찰의 어떤 일제 강점기 때부터 경찰 조직의 이제 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았고 또 군사 독재 시절, 그러니까 민주화되기 이전에 이때도 보면 뭐 고문이라든가 경찰들의 인권 침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인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가인 검찰의 수사권이 계속 확대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으로 가니까 이걸 분리해서 다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경찰이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서 법률가는 법률가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중수청, 공수청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뉠 때 중수청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하고 비법률관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문들이 생기냐면 그러면 중수청을 갖다가 결국엔 중수청 안에 경찰, 검찰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름만 바꾼 채. 그러면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작동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이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조직에 보안 수사권을 허용을 한다면 보안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맞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뭔가 원칙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애매하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부 검찰 개혁 법안 수소 기소 분리 흉내만 냈냐. 전면 수정을 촉구했는데.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내일 그 정책 의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여러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이제 정부 쪽에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혹은 이러한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 조직의 어떤 수사 역량이라든가 아직까지 이렇게 검찰이 주로 수사를 담당해오고 지휘해오던 이 관례에서 갑자기 바꿀 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인데요. 그 부분의 우려 자체는 뭐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해 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끊을 건 끊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고 맺는 것을 분명히 하되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요 큰 원칙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0.8% 정도의 검사하면 중수청으로 가겠다.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공소청에 그러니까 검찰 조직은 공소 유지를 하는 거죠.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거죠.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옮기고. 네네네. 그래서 이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수사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왜 수사권을 박탈하느냐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안 가겠다는. 예, 저는 그것보단 제가 젊은 검사들을 만나 보면. 법률가로서의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법률가로서 법률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원래 현장에서 수사하는 게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이것이 권력을 강화하는 어떤 상황은 될 수 있지만 원래 법률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판사가 하는 역할을 보면 알죠. 판사들께서 법관들은 법률을 적용하고 이것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법적인 또 그다음에 법리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수사를 하고 이 현장을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판단할 때 그런 것들 참고는 하지만 또 현장 심리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같은 법률가로서 이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가는 이 어떤 커리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법률가들은 법률가로서 원래 하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뭐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 당연히 뭐 그것은 뭐 이제 하나의 이제 통과 의례니까 이제 통과가 됐을 거고요. 이제 1인 1표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한 표씩으로 하자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대의원이라고 해서 당에 오랫동안 당원으로서 핵심 당원으로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표를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 주자 예우하는 차원 또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 고관여층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존중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평등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지금 대표가 급하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1인 1표제를 바꾸게 되면 대의원 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표심 그러니까 어떤 예측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다음 전당대회에서. 근데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안 나가시면 상관이 없죠. 그 순수한 의미에서 1인 1표제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갈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가는데 위한 거다. 네, 본인이 나가는데 본인이 나가는 룰을 본인이 개정하는 것은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룰을 바꿀 때는 그 당대표마저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요. 여기에 이 룰에 바뀌는 룰에 이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면 이 정도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표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 충돌의 문제도 있고 불공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당원들이나 우리가 이런 것을 물을 때도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순수한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좀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일부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죠.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인가? 네, 그분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가지고 뭐 당연히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정당에서요. 근데 이 토론하는 것 자체를 뭐 해당행위다 어떤다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모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1인 1표제 뭐 해도 되는데 그 오늘 황명선 최고가 말씀하신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하더라도 그러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 다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예, 그러면 순수성이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해서 결의안 대표 발의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는 물론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어쨌든 이란 정부가 재정이나 이런 돈을 갖다 국가에 이런 그 경제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이런 이제 무장 소위 그 테러 단체들을 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봉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무력 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뭐 많게는 뭐 2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라는 그러게요. 보도도 있고요. 뭐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더 이상의 희생은 국제사회가 막아야 한다라는 의지 분명히 밝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이란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이란이 어쨌든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에 굉장히 부국인데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현준 고맙습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 아는 만큼 당당하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자, 월요일은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뇌물에 관한 이야기 할 텐데요. 뭐 네. 요즘 그 1억 헌금 관련 진술이 엇갈려서 좀 듣는 사람으로서도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 맞아요. 네. 이게 매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핵심 쟁점인데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의 진술이 지금 다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의 공천헌금을 제안을 받고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 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함께 만난 자리에 배석은 했지만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이들과 좀 엇갈리는데 강 의원은 이제 남 씨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녹취로 공개가 되었죠.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대지를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대질이 불발되고 아마 강선우 의원 측의 소환 조사가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죄명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뭐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주요 혐의로 적시가 되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뇌물죄가 될 것 같습니다. 뇌물죄라는 게 뭐 어떨 때 성립되는 건가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냥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 그 우리 형법상 뇌물죄는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단순 수뢰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이 이 뇌물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무원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그냥 너 써라라고 10만 원을 주면은 아니, 아무 대가성 뭐 그런 거 바라지 않고. 네, 대가성이 없고 또 직무 관련성도 없고 내가 원래 친구예요. 10만 원 정도는 이제 뭐 이 직무랑 관련 10만 없이 원 너무 제가 낮춰 얘기. 100만 원을 주면요. 아니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경조사나 이런 것들의 뭐 그 청탁금지법상의 어떤 기준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고 그게 어떤 그 수수 그 금품이나 물건이 오간 것에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사실은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런 돈을 수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돈을 왜 수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돈을 준 사람 이 윤인구 아나운서가 내가 얼마나 옛날부터 막역한 사이인지 그리고 이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뭐 나쁜 일이 있었고 뭐 힘내라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되는 어떤 형사 절차 과정에서 다 입증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대가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법에 뭐 이 사람은 이런 일만 해야 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까지 좀 폭넓게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상급자의 어떤 뭐 보좌하는 사람인데 상급자에게 직접 주기는 좀 그런데 보좌하는 사람이 상급자에게 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대가성은 이제 이 금품이 제공되는 그 시점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아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무원과 이 돈을 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에 인정을 할지 여부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처벌이 무섭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형법상의 기본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는 1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돌려주면요. 그런 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바로라는 거는 바로라는 어느 게, 시점인가요? 사실 뭐 돈을 던질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싫었는데 주머니에 찔러주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몰랐는데 알았다면 즉시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면 그거를 신고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영득할 의사가 없다라고 봐서 뇌물죄 고의 같은 것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민하고 이거를 내가 가질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꺼냈다 뺐다 이런 시간이 있는 건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입증하기 어려워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아서 다시 돌려줘도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대로 살자 쫄지마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추첨해서 또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윤인구였습니다.